명절 연휴 앞둔 오늘 장금헤드 시간 어떤 전략과 종목을 다뤄보게 될까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시장 분위기 머니맵 통해서 살짝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힘내면서 코스피 조금 끌고 갔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수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이 됩니다만 다른 대형 주단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코스피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 지금 약보합, 강보합을 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자동차 필두로에서요, 지주사, 바이오 이런 쪽에서 탄력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띄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는 금융주 좋지 못했는데 국내에서는 계속 은행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신한지주, 하나금융, 카카오뱅크 등의 강세 확인되고요. 미국 뉴욕에서 이 전기차 종목들이 일제히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우리 장에서는 배터리 3사부터 해서 소재 쪽까지 비교적 강한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개별 종목단의 시장 특징들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장님과 저희가 항상 금요일에 하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수급을 추적하고 있는데 지금 한 주간 뭘 샀나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중국 리오프닝, 제일 1등, 사모펀드의 1등이 AI 챗봇 관련주입니다. 1월에 AI 종목 들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표정의 온도차가 정말 극명히 갈렸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밸류에이션 따져서 뭐 하냐, AI랑 로봇만 사면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던데, 일단 지난주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너무 많이 올라서 후발주자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마인즈랩 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 한 주간 오픈엣지가 35% 상승을 했어요. 처음 챗 GPT가 부각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와 유사한 챗봇 관련된 기술이 있는 인공지능 어떤 챗봇 관련 기술이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업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인즈랩,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품인 NPU, 반도체 칩 관련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후발주자로 또 가온칩스까지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금주 이제 주 후반 돼서는 다른 종목들 다 올랐기 때문에 또 더 확산이 좀 되는 움직임인데 아마도 이제는 좀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급에서는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종목을 사는가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 회사는 버추얼 휴먼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그 기업인데요. 이건 약간 영상 쪽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챗 GPT가 이제 지금 현재 3.5 버전까지 공개가 됐는데 아마 오는 3월에 4.0 버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텍스트, 활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와 이미지를 넘어서 동영상까지 구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 기술을 빠르게 상용할 수 있는 쪽이 콜센터나 인포메이션 쪽일 거예요. 그런데 AI, 그러니까는 버추얼 휴먼 뒤에는 AI 챗봇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면에 나서는 것은 버추얼 휴먼 기술이 아마 그 구현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4.0을 바라봤을 때는 버추얼 휴먼 기술도 함께 이 챗봇 기술 관련해서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금주에 이제 주목되는 종목들이 셀바스 AI나 이스트소프트인데 지금 이제 셀바스 AI가 이스트소프트의 그 시총은 거의 지금 굉장히 더 높죠. 2,500억 정도 되는데 이스트소프트가 이 셀바스 AI에 비해서 매출액은 거의 2배에 가깝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트소프트 지금 시총 1,200억 정도 수준에 현금이 한 5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런 관련주들 뭐 밸류를 따지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이나 매출 체력 면에서 상대적 평가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뭐 인공지능 관련해 사돈팔촌 종목까지 다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끝물 아니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계속 이슈가 3월에 이렇게 동영상 생성 AI까지 나오게 된다면 어찌됐건 이슈몰이를 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숨어있던 그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들을 계속 관심 갖는 게 맞는 걸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기술이 아니고 또 이 기술을 지금 어쨌든 빌 게이츠가
가 이거를 좀 상용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기업들마다 이것을 적용을 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어쨌든 인공지능 기술을 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좀 소프트웨어적인 혁명이 좀 한 물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순 테마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네. 사실 뭐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목말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기류가 형성이 된다면 꾸준히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앞서 뭐 수급 특징 중에서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꽤 눈에 띄었는데 뭐 리오프닝 영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그중에서 뭐 게임도 살짝 살펴야 될까요? 네, 지금 뭐 사실 그 리오프닝은 실제로 이제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저희가 중국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일단 중국에서의 어떤 외교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게임이나 이제 그 OTT 쪽으로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한령 네. 해제가 일부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목하실 부분이 반드시 좀 이제 드라마 제작이나 게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또 게임 같은 경우는 파노가 일단은 그 허가가 또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수급에 계속 꾸준하게 유입되는 쪽이 이제 네오위즈와 데브시스터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오위즈는 파노 기대감은 없는데요. 일단 네오위즈를 꾸준하게 지금 기관들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것 같은데 그럼 왜 사냐를 본다면 올해 네오위즈가 지금 신작 출시할 것이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사 이래 신작이 10개 나온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일단 기대작이 피해 거짓인데 7월 말이나 8월에 아마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 7월하고 8월까지 모멘텀 부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이 게임쇼가 정말 월별로 되게 많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쇼 같은 거 최소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출전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기사화 될 거고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모멘텀 부재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2분기 정도에는 브라운 더스트 2가 아마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서브컬처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모멘텀 부재는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기관들도 지금 미리 좀 한번 보자 하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네오위즈 그 피해 거짓은 지스타 그때 다녀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럼 네오위즈 계속 관심을 갖고 수급 쪽으로 아까 데브시스터즈도 거론이 됐었는데 차트를 열어보면 뭐 석 달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석 달 흐름이 좋은 거 초반에는 이제 그 신작인 쿠키런의 오븐 스매시라 그래가지고 신작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연기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판호가 열리면서 판호 기대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올해 총 5개의 신작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분기마다 1개 정도가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멘텀은 전혀 부재함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파노 기대감이 있어요. 파노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동사의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사행성이나 이런 노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파노에 대한 뭐 그 어떤 규제가 굉장히 뭐 좀 낮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무난하게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파노 발급이 되기 전에 이제 심사 단계인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기 때문에 좀 그 기대감이 가장 좀 높게 형성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오위즈와 데브시스터즈 게임주로의 수급 들어오는 요인, 이유까지 말씀 주셨고 그에 대한 과장님의 뷰까지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과장님은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살피고 있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큐브엔터입니다. 4세대 아이돌에 주목해야 할 때 이게 저희가 1세대부터 함께 한 나이더라고요. 저희는 1세대를 열광한 그렇죠. 나이죠. HOT 쪽이 1세대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 2, 3, 4에서 4세대까지 역사를 저희가 엔터 역사를 함께 했는데 요즘은 잘 몰라요. 그래서 네. 큐브 엔터가 왜 4세대 아이돌을 주도하는지 저는 조금 약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좋아하는 진짜 지금 아이들이나 뭐 중고등학생들은 저렇게 세대를 나누지 않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땐 세대를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익원의 어떤 그 흐름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1세대 아이돌은 우리가 알다시피 H.O.T, 잭스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좀 모은 동방신기? 예, 빅뱅, 소녀시대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3세대부터가 이제 글로벌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BTS, 블랙핑크, 엑소 같은 이제 그 그룹들이 일본 시장 점령한 후에 사실은 그 북미나 유럽 쪽에서는 그 K-팝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죠. 근데 그쪽까지도 이제 인기를 모았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3세대가 이제 개척한 상황에서 4세대가 나왔고 그게 이제 최근 데뷔 3, 4년 된 신예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이그룹 중에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같은 기업들, 뭐 더보이즈, 에이티즈, 그다음에 걸그룹은 여자아이들, 아이브, 르세라핌, 뭐 뉴진스, 에스파 이런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네. 이제 다 이렇게 세대를 딱 나눠주시니까 명확한데 이 4세대 아이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점이 수익화가 달라진 거예요? 워낙 지금 이제 연습생도 오래 했다 보니까 이들은 좀 데뷔 전부터 완성형 아이돌이에요. 데뷔를 해서 뭔가 이 뭐 카메라 마사지를 받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뭐 작곡, 제작 뭐 너무 전천후로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짜 외국어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팬들이 전혀 시차 없이 그 컨텐츠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팬들을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데뷔 전부터 사실은 해외에서 반응이 오죠.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앞에 그 2세대, 3세대가 해외 시장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K-팝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신예들을 더 주목해서 그 시간이 더 단축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4세대 아이돌 행보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엔 해외 시장일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4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걸그룹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저희가 밸류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벌어들일 수 있느냐를 측정을 할 때 걸그룹은 사실 보이그룹보다 이 팬덤의 어떤 코어 팬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게 지배적이었는데 그쵸. 3세대 걸그룹부터 이게 좀 뒤집혔어요. 블랙핑크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블랙핑크나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한 뭐 그 기획사를 거의 먹여 살리듯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그룹을 뛰어넘는 어떤 그 수익성과 글로벌 팬덤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그 3세대 걸그룹의 토양에서 이 어떤 강력하게 지금 이제 나온 그룹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세대 걸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음원, 뭐 앨범 판매 네. 이런 걸로 수익을 냈으면 지금은 뭐 굿즈라던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뭔가 이런 쪽으로 수익원이 한층 더 레벨업 됐을 것 같아요.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연예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사에는 어떤 세계관을 또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그 어떤 팬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전개가 되면서 수익원이 음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는 돈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돈을 버는 수단이 늘어난다? 이거는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세대 아이돌의 특징과 수익화하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라는 것은 인지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큐브엔터의 누군가가 그걸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큐브엔터에서 소속이 앞서 여자아이들 얘기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큐브엔터 그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라는 초동 그러니까 음원의 초동이 기준 역대급 6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한 70만 장 판매를 했는데 이게 뭐 블랙핑크, 에스파 함께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한 어떤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데 두 번의 컴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각각 밀리언셀러 등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한 250만 장 판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벨업이 상당히 되어 있는 글로벌 팬덤을 예상을 한다면 월드 투어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추가적으로도 대중적인, 그러니까 코어 팬덤 말고도 대중적인 인기도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광고나 행사 같은 부분에서도 작년 4분기부터는 상당히 레벨업하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구간이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멤버가 인기가 있는 그룹, 그 멤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룹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2월부터는 또 중국 공연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아이들 멤버 중에 우기라는 멤버가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웨이보 구독자 수가 뭐 지드래곤, 리사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되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또 한한령 해제 시 조금은 더 우호적인 네, 네.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큐브엔터 그러면 저희가 가격 전략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표가는 뭐 25,000원 25,000원. 1차로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9,3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돌 얘기하니까 이 과장님과 제 표정이 밝다라고 유튜브 채팅창에 시청자분이 그런가요? 써주시기도 했어요. 네, 아이돌 얘기하면서 종목 얘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큐브엔터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글자 아스플로입니다. 반도체 부품 국산화 선도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선도를 하고 있는지 보통 국산화가 들어가면 저희가 일본에서 조금 독립될 때 많이 표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본 업체가 90%가량 이 시장을 점유했던 뭐 이제 공정 가스용 튜브나 파이프, 베일브, 레귤레이터 같은 그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이게 이제 거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90%를 일본에 의존을 했었는데 2019년 7월에 이제 보복성 수출 규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아스플로가 이제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회사한테는 사실 수출 규제가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기술 같은 경우는 전해 엄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수도꼭지나 배관 같은 거 이제 베이킹소다로 깨끗하게 닦으면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배관 부품을 표면 처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가스나 액체가 이제 공정용에서 흘러갈 때 이물질 섞이지 않아야 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술을 좀 높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갖고 있는 기술까지 살펴주셨어요. 그렇다면 투자 측면에서 아스플로는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일단 그 지금 업황 안 좋은데도 주가가 왜 상승하지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3개월 차트 보면 다른 반도체랑은 사뭇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21년도 에는 이제 장비용 부품과 이제 모듈 비중이 한 5%. 이게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가 이 주가의 키팩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2년도에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공 부품 대비해서 장비 부품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거 사업 확장을 위해서 10년 동안 공을 들인 쪽이고 그게 이제 사실은 작년 2분기부터 글로벌 1위 장비 업체인 A사라고 하면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A사. 그 OLED 장비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장비 부품. 그다음에 3분기부터는 L사. 램 그쪽으로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점프업을 하고 있어요. 워낙 그 이제 고객사들이 대형 글로벌의 모든 그 반도체 장비나 그 디스플레이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지금 실적 자체가 점프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이 지금 뭐 재고 플러스 실적에 대한 우려에 되게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 업체는 실적 점프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영업이익률 자체도 꽤 놀랍다고요, 추정이. 네, 4분기에는 아마 22%로 20%대로 처음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그러니까는 2022년에 한 100억 정도 못 버는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한 200억 정도 벌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시총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퍼 6배? 그 정도 수준이라서 반도체 업황만 살아난다면 가장 먼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석 달 사이에도 많이 올랐고 1년으로 놓고 보면 중간에 변곡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자리가 정말 완전히 달라진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에 또 의문이 다른 반도체 쪽이 가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쪽에서 이익 실현해서 글로 가지 않을까라는 수급이동 걱정도 있는데. 그런데 아직은 찬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스플로라는 종목 자체를 아직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저평가
저평가 상태인 게 저는 여전한 접근 매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2,300원이거든요.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13,500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설정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큐브엔터, 아스플로 이 두 종목에 대해 살폈으니까요. 명절 기간 보내시면서 요거 괜찮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한 번 더 내용 체크해 주시고요. 자,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